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도화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과 연관작품,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천재적 문학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일단 갈래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라는 것은 삼국시대까지 불려진 노래인데 이 중에서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때 불려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고대가요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야기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의 구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역시이다. 한역시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불려지다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불려진 노래다. 그래서 처음에 고조선 때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기록이 되었고 현재는 이렇게 현대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가요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루고 한역시이면서 배경설화가 있는데 이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요. 광리자고라는 남성입니다. 남성이 강가에 있다가 어떤 상황을 관찰했어요. 어떤 상황을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상황이 뭐냐면 백수 광부, 흰 머리에 미친 남자와 백수 광부의 처가 강가에 있었는데요. 백수 광부가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수 광부의 처가 가지 마세요. 그 강물로 뛰어들지 마세요.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백수 광부가 그 강물로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광리자고라는 남자가 보고 자신의 부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이 부인이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보며 슬퍼했다더라 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배경설화이기 때문에 전제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첫째 해석은 이 시의 화자가 백수광부의 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혹은 광리자고의 처가 여욱이거든요. 여욱이 노래했을 것이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이런 전제가 없다면 그냥 전제 없이 이 시만 본다면 백수광부의 처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백수광부의 처가 말한 거죠. 백수광부의 처가 말하니까 이렇게 강을 건너지 말라고 백수광부의 처가 만류했어요. 혹은 당부했죠. 그리고 염려도 되는 거죠.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염려하면서 당부하면서 만류했지만 이미 백수광부가 되는 거죠. 백수광부가 그 물을 그 여의 건넜어요. 그래서 백수광부의 처가 만류했으나 백수광부인 님이 그의 그 물을 건넜어요. 그래서 백수광부의 처가 이렇게 또 독백하는 거죠.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가시님이 그러고 나서는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고 하면서 백수광부의 처가 뭐 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죠. 체념하고 말았으니까 이 이별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물의 이미지예요. 물. 그래서 처음에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공무도화. 공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무는 하지 마라. 도는 건너다. 그래서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부른 노래인데 여기 이때 그 물은 염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임은 그의 그 물을 건너시네. 그러니까 건넜어요. 그래서 이때 물은 이별의 대상, 이별의 공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단절의 소재가 되네요. 그 물을 건너셨으니까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그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으니까 이
물은 영원한 이별, 죽음이니까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죠. 죽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물을 소재로 시상을 전개한다. 그리고 기승전결의 구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 사당 구성이죠. 이럴 때는 위, 유를 맞춥니다. 위, 유를 맞춥니다. 위유를 맞추는데, 자, 우리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음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수율은 글자 수를 말하는 거죠. 한 음보에 몇 글자가 반복되나. 음보는 한 줄에 끊을게 마디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죠. 그 다음에 위, 율은 음운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음운을 반복하면 우리는 위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다 같은 음운을 반복하면 가군을 형성한다 라고 하고, 가운데에 똑같은 음운 반복하면 요운, 그 다음에 처음 부분에 똑같은 음운을 반복하면 둔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보면 사 라고 했죠. 뭐가 반복돼요? 아라는 위율을 반복하죠. 그래서 가군을 형성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이면서 물을 소재로 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이때 물은 각 행마다 뜻이 조금씩은 다르다. 기 부분에서 물은 염려의 소재고, 승 부분에서는 이별의 소재이면서 단절의 소재고, 승에서의 물은 영원한 이별,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 교재 학습 활동에 보면 서경별곡에 대동강이 나오죠. 그죠?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대원 놓았느냐 사공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배 타들면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대동강에 있는 물과 공무노화가에 나오는 이 물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물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물 때문에 인과 이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공간 혹은 인과 나를 갈라놓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도화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고대 가요로서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맨 처음에 입에서 입으로 불리우다가 한문으로 처음 기록된 거다. 왜냐하면 한글이 창작되기 이전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한역시라고 하고요. 배경설화가 있다. 그래서 광리자구가 백수광부가 광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만류하는 백수광부의 철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부인 광리자구의 부인인 여옥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이 여옥이 공후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슬펐다더라.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다른 제목으로는 공후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화자가 뭐 여옥이 될지 혹은 백수광부의 처가 될지는 전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의 이미지는 이별의 공간이면서 인과 화자를 갈라놓는 장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작품은 정석가인데요. 정석가도 고려가요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학습 활동에는 5년과 6년만 나와 있는데 전문을 다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정석가의 갈래는 뭐라고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니까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있겠죠.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외에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많을 거예요.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게 2개 이상 있으면 운율을 형성하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고려가요의 특징이니까요. 똑같고 내용은 조금 다를 건데, 아까 우리 서경별곡 할 때 그러니까 서경별곡의 이연과 정석가의 6년이 똑같은데, 그 구절은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구절이었는데요. 자, 전문에 보시면 1년부터 6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2년부터 6년까지는 아까 보았던 정석가 6년과 내용이 완전히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은데 1년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1년도
고려가요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고려가요의 어떤 특징? 구비문학적 특징. 구비문학, 다른 말로 적층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되었어요.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노래가 조선시대 악장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기록이 되었다. 그럴 때 서경별곡은 악장가사에 기록이 되었다면 정석가는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 두 군데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더라.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 1년은 송축의 노래입니다. 송축은 뭐냐면, 자,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그 노래를 임금님 앞에서 불러야 돼요. 그죠? 사설 연회에서 궁중 음악으로 사용되었으니까요. 연회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임금에게 뭔가 송축하는 노래를 덧붙인 다음에 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내용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긴 하죠. 그러면 뭔지 한번 볼까요? 딩하돌아 당금에 계십니다. 딩하돌아 당금에 계십니다. 여기서 딩과 돌은 악기예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 반복했죠. 반복했으니까 딩하돌아 당금에 계십니다. 반복했으니까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선왕성대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왕성대는 뭐냐면 태평성대라는 뜻이에요. 태평성대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태평성대인데 이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서 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이 태평성대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앞으로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서 좋습니다, 혹은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 의미가 있는 거죠. 악기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요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송축으로서 그냥 예의상 한번 임금님 앞에서 불러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2년부터 6년까지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우리 아까 6년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1000년을 외로이 살아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는데 2, 3, 4, 5년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삭삭기 가는 모래 벼랑해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각사각이란 뜻입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아주 미세한 모래 벼랑 위에 라는 뜻이요. 벼랑 끝, 벼랑 위에, 벼랑 위에, 벼랑 위에. 여기도 반복이네요.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하겠죠. 구운 밤 닷들을 심습니다. 벼랑 위에다가, 모래 벼랑 위에다가 밤을 5되를 심는데, 여기서 되는 이제 양사예요. 뭔가 5바가지 정도 심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밤이 구운 밤이에요. 구운 밤 5대를 심었어요. 근데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각사각 모래 벼랑 위에다가 구운 밤 5대를 심으면 싹이 안 나겠죠. 싹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역설적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인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별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예요? 반어법이죠.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이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역설적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어떻게 구운 밤 닷대를 심었는데 그
밤에서 싹이 나서 오미 트겠어요. 그래서 과장법이 쓰였고 역설적 상황, 즉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이 현실화되면 인과 이별을 하겠다는 반어적인 표현이 쓰였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렇게 되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덕이 많으신 님과 그때 헤어질게요 라고 해서 반어법인데 이게 바로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똑같이 같은 연마다 연 끝에 반복돼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후렴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후렴구는 내용과 동질적인 거죠. 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뭐가 다른 거예요? 서경별곡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려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후렴구가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 정석가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질적인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역설적인 상황 설정해놓고 그 상황이 현실화되면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역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반복.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그 꽃이 3동이 피어나면 3번 피어나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또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고 그 상황이 실현이 되면 이별하겠다는 반어적 표현. 그죠? 그래서 구조가 똑같죠. 얘는 그래서 후렴구가 되는 거고요. 역시 과장법 사용됐고 역설적 상황 설정됐고 그 다음에 반어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뜻을 보면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옥은 돌이잖아요. 돌에다 연꽃을 파서 새긴 다음에 바위 위에 붙여요. 그 바위에 꽃이 3번 피면 님과 이별하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과장, 반어 이렇게 이루어졌죠.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고요. 사연도 똑같아요. 무쇠로 천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천릭을 재단하여 그 옷이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 옷이 다 헐게 되면 인과 이별하겠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과장, 반어법. 그래서 무쇠로 천릭을 재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쇳덩어리로 철사를 잘라서 그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렇게 만든 옷이 다 헐어지게 되면 헐면 임과 이별하겠다는 영원한 사랑 다짐. 오연도 똑같아요.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요. 새로 황소를 만들고 그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황소를 놓은 다음에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그때 인과 이별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과장, 반어법.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다짐했고요. 6년은 구슬의 바위에 떨어진들. 이거 뭐죠? 아까 서경별곡의 2연과 같은 내용인데 그럼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년에서는 송축을 노래했죠. 그 다음에 2년에서는 임과 나의 영원한 사랑 3, 4, 5년까지 마찬가지고 6년은 영원한 사랑을 조금 더 강화해서 비유, 대구, 설이, 유추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한 번 더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사는 송축의 내용, 임금에 대한 송축이고요. 본사는 영원한 사랑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상황이 현실화되면 임과 헤어지겠어요. 그래서 역설, 반어, 과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임과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맞더라도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1000년을 임과 헤어져서 외따로 살아도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 설이 또 비유, 구슬, 바위, 끈, 1000년, 믿음 이런 거 다 비유법이죠. 비유 중에서도 은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내용과 여기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국도 뭐뭐 하겠습니까? 설이 그다음에 이것처럼 이것도 그러하다.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서경별곡과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고려가요이니까 형식이 비슷하겠죠. 그 형식은 삼원보, 분연체, 후렴구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구절이 아주 많아요. 여기는 대구를 통해서 또 반복을 했고, 또 요 앞에 보면 같은 행을 두 번씩 반복했어요.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반복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게 많다.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A 아즐과 ABC, A 아즐과 ABC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또 있었죠. 후렴구는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근데 후렴구, 정석과의 후렴구는 뜻과 본 내용과 일치하고 서경별곡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질적이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석가와 연결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무엇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짐,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효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리의 짧은 다리 가 학의 짧은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가 되도록 항복 무강하사 억만세를 누리소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과장을 통해서 항복무강 그죠. 항복무강은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이었다면 이 시 정석가는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인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조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너무나 해석하기 쉬운,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데 해석이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할 때는 좀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몇 개를 보도록 합시다. 오리의 짧은 다리 가 이제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가 학의 긴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는 흰새? 그냥 흰새 정도로 알아둡시다. 흰새가 되도록 항복 무강하사 끝없이 복을 누려서 억만세를 누리소서 억만년간 장수하소서라는 내용의 시. 그러니까 공통점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과장법이 나와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별의 정안을 다룬 작품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우리 태도를 바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무도화강 황조가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은 모두 다 상황이 뭐예요?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서는 다 슬픔과 만약에 떠났다면 뭐 그리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도화가는 이미 죽어서 슬픔과 비애 이런 거 그리움도 될 수 있겠고요. 황조가도 이미 떠난 상황이라 슬픈 그리움 될 거고요. 그런데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이미 떠나지 않았고요. 이별을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작품은 뭐라고요? 이별을 가정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시리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아직 안 갔어요. 서경별곡은 여임으론 이별한다면 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별을 가정한 거고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이별을 가정했습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에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별을 맞이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공무도화가는 체념하죠. 체념하니까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했으니까 소극적이고 황조가는 뒤와 함께 돌아갈꼬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 수와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해서 얘도 체념을 해요. 그래서 소극적 태도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시리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원망하고요. 날로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서가 변해요. 날로는 어디 살라고 뜨니까 원망이 고조되고 잡사와 두어련만은 시원하면 아니올세라 가신한 듯 도셔오소서라고 하면서 재회를 다짐해요. 슬프지만 이별을 꾹꾹 참아요.
그래서 죄를 다짐하는 동시에 A 불비 슬픔을 참는다 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보내니까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서경별곡을 이별한다면 나 질삼배 다 버리고 쫓아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이죠. 저돌적이에요.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가시리도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진달래꽃은 그러지 않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하면서 반어법을 통해서 겉으로는 보내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축복해줘요. 가시는 걸음걸음 아름다다 진달래꽃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참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소극적이죠. 진달래꽃이 가장 소극적이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불비의 자세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슬프지만 슬픔을 꾹꾹 눌러 참는 게 가장 정도가 강한 게 진달래꽃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블리 슬픔을 참는 가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달래꽃은 겉으로 꽃을 따다 아름다다 뿌리오리다 하면서 축복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태도 차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도 한번 정리해 보면 공무도화가는 한역시니까 기승전결의 구조고요. 황조가도 역시 기승전결 고대가요니까요. 한역시고요. 그 다음에 한역시가 아니고 한시예요. 개인적으로 먼저 창작한 거예요. 민유로 불리다가 기록된 게 아니고 그래서 황조가는 한시, 공무도화가는 한역시. 그런데 구조는 같아요. 기승전결 가시리 역시 기승전결이에요. 맨 처음에 원망하다 그 다음 원망이 고조됐다가 태도를 바꿔요. 보내주죠. 그 다음에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이고요. 서경별곡은 고려가요니까 연장체죠. 연장체이면서 가시리도 연장체이네요. 연장체인데 가시리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 맞아 떨어지고요.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각 연마다 화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3년에서는 사공하게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대화체이고요. 만약에 화자가 이질적이니까 이연을 남성 화자라고 본다면 대화 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진달래꽃은 역시 기승전결 구조입니다. 가신다면 내가 축복해 주겠어요 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나보기가 역겨 가신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게요. 자,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려주면서 축복해 드릴게요. 내가 뿌린 그 꽃을 밟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사연에서는 1년과 똑같은 구조로 슬픔을 더 꾹꾹 눌러 참는 구조.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은 내용상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해석이 문제예요. 고려가요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문학이라서 중세국어잖아요.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